결혼식에서 교구 목사는 오베와 위타 가정 얘기를 해보고 싶어 했지만 목사는 이내 오베가 자신을 받아들이는 아이로 자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오베는 목사에게 조그만 일요일 예배 때까지 자리를 따로 마련해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가 목사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그는 오베가 시를 믿지 않았으라기보다 신임 좀 빌어먹을 개자식처럼 녹여졌어였다. 다음날 그는 철도회사 경리업으로 가서 그 달에 남은 날만큼의 입금을 반환했다. 경리보역 직원은 이해를 못하고 오비는 아버지가 16일에 죽었기 때문에 남은 14일 동안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게 분명하지 않으려면 설명을 해야 했다. 아버지는 월급을 전부로 받았고 14일치 이금을 남치게 받은 셈으로 오베가 전액을 돌려주려 온 것이었다. 여직원은 머뭇거리면서 오베에게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다. 15분 정도 지나고 임원이 나타나 죽은 아버지의 월급 봉투를 손에 든 제포도 의자에 앉아있는 16살짜리 별난 소년을 보았다. 요한은 그 소년이 누구인지 잘 알았다. 임원은 돈에 대한 권리가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소년에게 그 돈을 도로 가져가라고 설득한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오베에게 남은 14일 동안 일을 해서 돈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게 어떻게냐는 제안을 하는 그 외에 다른 대안은 없어 보였다. 오베는 그게 합리적인 제안 같다고 생각하고 학교에 2주 동안 결석하겠다고 통지했다. 이후 그는 다시는 학교를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철도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차를 타다가 처음으로 그녀를 보았다.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 처음 웃은 게 바로 그날이었다. 인생에 다시는 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오베가 세상을 흑백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색깔이었다. 그녀는 오베가 볼 수 있는 색깔이 전부였다. 오베라는 남자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했던 자전거. 오베는 그저 평화롭게 주고 싶을 뿐이었다. 그게 그렇게 과한 요구인가? 오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좋다. 그는 6달 전 그녀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 일을 준비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는 사정에 여의치 않다고 빌어먹을 결론을 내렸었다. 그에게는 징계해야 할 적이 있었다. 자살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사방에서 출근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어떤 꼴이 되겠는가. 오베의 아내는 금요일에 죽었고 일요일에 못 뛰었으며 바로 다음 월요일 오베는 죽음했다. 그게 사람들이 이리저리 아는 방식이니까 그 뒤 6개월이 지나고 어느 월요일에 남대없은 관리자들이
망치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화요일 오베는 기름칠을 한 주방 조리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장의사에게 돈도 냈고 교회 모자에 묻힌 아내 옆에 자기 매자리를 만드는 게도 동의했다. 변호사를 불어 지시사항에 분명히 담긴 요한장도 샀다. 그걸 중요한 영수증과 지문서와 사부의 장비 내역과 함께 봉투에 넣었다. 봉투는 제끼한 주머니에 넣어뒀다. 청구서도 다 지불했다. 용자도 빚도 없고 그가 가고 나서 이 집에 들어올 사람들은 따로 손볼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급들도 다 씻어놨고 신문구루도 끊었다. 그는 준비가 됐다. 이제 원하는 그라고는 평화롭게 주는 그뿐이라고 자고소 사부에 앉아 창문 너머로 정원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모서리 같은 이웃들 방에만 피할 수 있다면 오늘 오후 안에 떠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는 몸무게나 심하게 많이 나가는 이웃집 젊은이가 구부정한 걸음걸이로 자고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오베가 뚱뚱한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 아니었다. 절대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 그는 그저 뚱뚱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을 뿐이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헤아릴 수 없을 뿐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대체 어떻게 살아기에 2인분이 인간이 될 것일까? 아마 그렇게 된 대로 몽종이 길단이 필요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젊은이는 오비가 있다는 걸 알아챘고는 활기차게 손을 흔들었다. 오베는 그에게 투명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이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손을 흔들어야 했다. 티셔츠 속에서 뚱뚱한 가슴이 조용했다. 오베는 종종 그를 보며 자기가 아는 한 감자칩 한 사발은 단순히 먹어 지울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라고 말해줬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오베의 아내는 그러지 말았고 하며 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 아니, 얘기한 건 했었다. 그러고는 했었다. 오베의 아내의 저 비만 젊은이를 좋아했다. 젊은이는 무진이 사망한 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점심을 사서 가져 주곤 했다. 그래야 가끔이나면 집밥을 먹을 수 있죠.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오베는 도시락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아마 그 젊은이는 도시락 안에 음식도 구분 못하고 다 먹어버릴 거라고 덧붙였다. 그쯤 되면 오베의 아내는 그만하면 됐다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오베는 도시락을 씹어먹는 친구가 지나갈 때까지
운전자비도 3번 당겼다. 집까지 사이에는 좁은 복도를 걸어갔다가 자전거 보건소 앞에 멈추었다. 벽에 여성용 자전거 한 대가 기대어서 있었다. 또 이 구역에 자전거를 세워두면 안 된다는 표시판 바로 아래. 오베는 자전거 손잡이를 잡았다. 앞바퀴 타이어에 구멍이 나였다. 그는 보건소 문을 열고 자전거를 줄 맨 끝에 깔끔하게 세워놓았다. 그가 문을 잠그고 문손잡이를 3번 당기려 있을 때 사춘기 후반 정도 전후로 보이는 남자애가 깨깨거리는 게 들었다. 뭐야,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오베가 물은 돌리자며 얕게 떨어진 코에서 자기 보고 있는 절부지와 눈이 마주쳤다. 자전거를 자전거 보관소에 넣고 있는데 아저씨가 그러면 안 되죠. 자세히 보내 여럽들 정도쯤인가 싶었다. 다시 말해 절부지보다는 분내지 쪽이 가까운 것 같았다. 굳이 시시콜콜 구분하면 말하고 싶다는 글은 남겼다. 그래도 돼. 술이 중이었고요. 절면인가 소리를 지렀다. 모소리가 가성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이건 여성용인데 오베가 맞받아쳤다. 맞아요. 근데 그게 뭐요? 그러니 내 자전거 있기는 힘들다는 거지. 오베가 깔보듯 말했다. 젊은이가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며 눈알을 그렸다. 오베는 이 문제는 이제 끝나라는 듯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신중한 침묵을 흘렸다. 청년은 오베가 불필요할 정도로 답답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에 대한 답례로 오베는 자기 앞에 쏘이는 생명체가 지구의 산소를 낭비하는 거 말고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오베는 그 청년 뒤에 또 다른 청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앞에 있는 녀석보다 더 깡말라고 눈 주변 검게 칠했다. 첫 번째 청년은 제 깃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기면서 문제 일으키지 마 같은 소리를 중얼을 그렸다. 첫 번째 청년은 싸운 놈을 반항적으로 걷어찼다. 이게 넌 잘못이라는 듯. 여자친구가예요. 마침내 그가 우물우물 말했다. 그는 붕괴하고 못하는 체념 한줄 보였다. 오베는 청년의 신을 운동화가 너무 크고 청바지는 너무 꽉 긴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주위를 막기 위해 줄이닝 상의를 턱까지 올려 입고 있었다. 수염이 땀장
어디서 소리를